자,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S오비탈과 이제 P오비탈. 그리고 걔네들이 그래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가 의미하는 바를 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거야. 여기 보이죠? 이 내용하고 똑같아. 예, 지금 교재에 있는 표가, 자, 이 표는요. 그래서 껍질수, 주양자수 1일 때, 자, 1일 때 0, 2일 때 0, 1, 3일 때 0, 1, 2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의미하는 게 0짜리는 다 S오비탈이에요. 이게 이제 방위양자수 뭐라 그랬냐면, 오비탈의 종류라고 그랬잖아. 알겠지? 그래서 0짜리는 다 S오비탈이고, 1짜리는 P오비탈, 2짜리가 D오비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오비탈에 따른 자기양자수는 방향이라 그랬지. 이제 자, 그래서 오비탈의 수는 n의 제곱. 1일 때는 1개, 2일 때는 총 4개. 더하니까 4개죠? 네 개. 3일 때 9. 맞지? 그래서 최대 수용 전자라는 것은 껍질에 존재할 수 있는, 껍질에 존재할 수 있는 전자가 2n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보의 원자 모형에서 주양자수 껍질을 배우면서 에너지 준위를 배웠죠. 그럼 오비탈도 에너지 준위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죠. 먼저 수소 원자부터 좀 볼게요. 수소 원자는 이게 수소 원자예요. 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몇 개 있냐면 일렉트론이 1개 있어요. 1개. 알겠지? 그럼 이제 가장 안정할 때가 여기 n이 1인 곳에 있는 전자가 제일 안정하겠지? 그지? 그럼에 따라서 오비탈 간에는 오비탈이 이제 전자 구름이라 그래.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 구름을 얘기해 줘. 근데 이제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전자 구름 간의 반발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오비탈에 간의 반발은 없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두 번째 껍질에는 ES가 EP가 있는데 얘들의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세 번째 껍질에는 3S, 3P, 3D가 있는데 같고요. 네 번째 같아요. 결국 수소 원자는 귀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수소 원자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전자가 2개 이상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헬륨을 예를 들죠. 그러면 헬륨은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전자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 2개에 의해서 전자 간의 반발이 생겨요. 전자 간의 반발이 생기니까 동일한 껍질일지라도 동일한 껍질일지라도 에너지 준위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동일한 껍질에 S오비탈과 P오비탈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은 3S, 3P, 3D가 있지. 그러니까 얘들도 이렇게 갈라져. 네 번째 껍질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 순서대로 따지면은 1S, 2S, 2P 쭉 가다가 1S, 2S, 2P, 3S 3P 다음에
3D가 아니라 3S 다음에 3D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생각한 순서보다는 뒤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4S하고 3D. 이 부분은 외워야 되겠다. 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G항자수가 크면 에너지 준위가 크고, 그 다음에 오비탈이 SPDF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크고. 알았지? 근데 3S하고 4S하고 3D, 이거 좀 이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는가를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수소 원자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 봐. 예를 들어 수소 원자일 경우에는 2에서 1로 전이할 때 이런 식으로 전이가 되면서 빛이 한 가지 빛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헬륨이라 치자. 자, 헬륨 같은 경우는 2에서 1로 전이하는 경우가 2에서 1로 전이할 때도 요때도 빛이 나오겠지만 여기서 여기로 전이할 때도 빛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빛 나오고 여기서 빛 나오고 하니까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갈라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다전자 원자에서는 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알겠지? 다전자 원자에서는 선 스펙트럼 수가 증가해. 왜? 오비탈 간의 에너지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때 수소 원자보다는 선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걸 해결하게 되는 거죠. 알겠지? 어, 자, 개념 확인 문제는 또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 문제는 숙제를 내줬었나, 선생님? 다음, 이번에 오늘 시간이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전자배치를 보는데, 전자배치는 이제 당연히 다전자 원자들의 전자배치를 뜻하는 건데, 몇 가지 룰이 있어요. 규칙이라고 하면 되겠죠. 첫 번째, 뭐 싸움의 원리라 그래요. 싸움의 원리. 싸움의 원리는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금방 봤던 그 오비탈 있죠. 그 오비탈 간의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그러니까 전자가 싸워지는데 낮은 거부터 쌓아지고 그 다음에 높은 거 이런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n이 1일 때
이 정도만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그 순서는 이 대각선 순서. 편안하게 대각선을 걷어. 알겠죠? 이 대각선 순서. 오른손잡이니까 이 대각선이 편하지. 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 순서대로 가는데 이런 순서는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면 n 플러스 L룰이야 그래. 자, n 플러스 L룰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작을수록 에너지 주기가 작다. n이 주양자수가 L이 부양자수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L 값이 작을 때 에너지 주기가 작다. 두 번째, n 플러스 L 값이 같으면 주양자수가 작은 애가 에너지 중위가 작다. 자, 이게 n 플러스 L 룰이에요. 알겠죠? 순서대로 따지면은 일단 볼게요. n 플러스 L 값을 먼저 써볼게요. n 플러스 L은 주양자수와 부양자수의 합이야. 1S는 얼마가 되지? 1 되지. 그치? 주양자수 1인데 부양자수 0이잖아. 2S는 2 되죠. 그 다음엔 2P하고 3S는 2P하고 3S 응? 3대죠. 맞죠? 자, 3P 4S 3P 4S 얼마죠? 4대죠. n 플러스 L 값이. 3D 5S는 5대죠. 이제 자, 그럼 분명히 뭐라 하냐면 n 플러스 L이 작을 때 에너지가 작다. 그러니까 1보다는 2가 크고 2보다는 3이 크고 3보다는 4가 크고 4보다는 5가 커요. 두 번째 룰이 뭐였지? n 플러스 L이 같으면 n 플러스 L이 같다면 그래 n 플러스 L이 같은 게 이거잖아. 그지? n 플러스 L이 같다면 주양자수가 작을 때 N주가 작으니까 2P하고 3S 중에 뭐가 작아야 돼? 2P가 3P하고 4S 동일하게 4지. 그지? 그런데 주양자수가 작은 애가 뭐야? 3이잖아. 그래서 3P가 작은 거야. 이해되나? 근데 3D하고 4S는 뭐 차이가 나? n 플러스 L 차이가 나니까 무조건 3D가 에너지 중위가 큰 거라.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 그랬냐면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4S가 3D가 바뀌었다. 그 바뀐 게 아니라 n 플러스 L이 3D가 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n 플러스 L 룰에 의해서 에너지 주위는 1S, 2S, 2P, 3S, 3P, 그 다음에 4S, 3D로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첫 번째는 싸움의 원리. 자, 싸움의 원리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워진다. 이게 싸움의 원리. 자, 두 번째.
자, 8회 베타 원리. 자, 베타 원리에서 이제 결론만 얘기하면 오비탈 한 개에 전자는 몇 개까지 채워지냐면 두 개까지 채워진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야. 그러니까 s 오비탈 있죠? s 오비탈은 두 개. 자, p 오비탈이 있어요. 6개. 왜 그래? p는 방향 다르게 3개씩, 3개 있잖아. 그러니까 각각 2씩 채우니 6개. d 오비탈은 10개.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알겠지? 물론 여기서 이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나타내 줄 때 EPX도 있고 EPY도 있고 EPG도 있어요. 알았지? 근데 이 각각의 오비탈이야. 각각의 오비탈이니까 얘는 이렇게 2개씩 채워져서 토탈 6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왜 6개인 줄 알겠어? p 오비탈은 6개가 채워져. 자, 그런데 이 파울리 베타 원리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세상에 똑같은 전자가 없대. 베타 같은 걸 싫어한다 이 말이야. 같은 걸 싫어한다는 얘기는 세상에 똑같은 전자는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 선생님이 이제 오비탈을 이렇게 뭐 하나의 집이라고 표현한 거 있었죠. 지난 시간. 이제 하나의 집. 근데 이 하나의 집이라는 것은 결국 전자를 나타내주는 숫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전자를 나타내주는 숫자가 이런 숫자가 있어요. N, L, ML, MS. 네 가지 숫자가 하나의 전자를 표현해줘. 알았지? 자, 그러면 1, 0, 0. 뭐지? 100은 뭘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잖아. 주양자수 1이고 부양자수 0이고 ML 0. 오비탈이잖아. 몇 S? 1S. 1S. 그러면 스피인 양자수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전자 한 개를 표현하는 조합이야. 알았지? 자, 그럼 봐. 1, 0, 0. 그럼 같아도 돼.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똑같은 전자는 없대. 절대 없대. 똑같은 전자. 알았지? 그러면 얘는 바뀔 수 있잖아.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면 다른 전자가 돼. 플러스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 알았어? 그럼 플러스 2분의 1짜리를 업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플러스 2분의 1 업, 마이너스 2분의 1 다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냐면 2개까지밖에 못 채워져요. 이런 원리 때문에. 세상에 똑같은 전자가 없다는 원리 때문에 2개밖에 못 채워집니다. 알겠어? 이게 펄리의 베토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혼투 규칙이라고 그랬어요. 혼투 규칙. 혼투 규칙은 이런 거야. 홀전자가 많은 전자 배치일수록 안정한 전자 배치다라는 걸 이제 혼투 규칙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냐면은 예를 들어 EP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있다고 하자. 자, p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p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있을 때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자, 세 개죠? 그럼 이제 EPX, EP와 EPG야. 그럼 책에 세워질, 전자가 배치할 수 있는 건, 자,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뭐, 가능하기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지? 자, 그런데 밑에 있는 경우에 홀전자라는 것은 오비탈에 하나만 있을 때로 홀전자라 그래요. 그럼 밑에는 홀전자가 몇 개니? 세 개. 자, 위에는 홀전자가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안 되잖아. 알겠지? 자, 물론 이렇게 배치할 수 있긴 하지만 밑에 있는 경우보다는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에는 전자 간의 반발 때문에 아무래도 더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화학에서는 모든 반발이라는 요소는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야. 알았지? 내가 뭐라 그랬어? 반발은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채워졌단 말이야. 그럼 반발 때문에 왜 불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콘트 규칙은 어떤 전자 배치를 좋아한다는 뜻이야? 얘를 좋아하고 얘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무슨 상태라고 그러면 이럴 때 바닥 상태라고 해요. 그럼 안 좋아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좀 높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했던 세 가지 룰을 따르지 않을 땐 다 들뜬 상태야. 알았지?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키오피아를 예를 들죠. 치사한 건데 이렇게는 무슨 상태야? 지금 그린 거 들뜬 상태야? 아니야? 응. 이건 들뜬 상태 아니야. 이거는 파울리의 베타울리 완전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야.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를 들뜬 상태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들뜬 상태는 가능한 것 중에 에너지가 준위가 큰 애들이에요. 차이가 있어. 알았지?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전자 배치 중에 에너지가 큰 거. 이거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 왜 그래? 똑같은 전자잖아. 세상에 똑같은 전자 없다고 그러죠? 똑같은 전자 두 개를 그려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 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야. 들뜬 상태는 뭐냐면 가능한 전자 배치 중에 에너지 주기가 큰 애를 뜻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 룰을 가지고 전자 배치를 좀 해봐야죠. 전자 배치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만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또 해볼 테니까. 자, 보자. 산소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7번입니다. 자, 그러면 8번이니까 전자 8개고, 9개고, 10개고, 11개, 12개, 17개 이렇게 있다 보시겠죠? 하나씩 채우는 거야. 순서대로 1s2, 그 다음에 ES2, EP, 4가 들어가요. 전자 8개잖아. 그러니까 2개, 2개, 4개, 8개지? 9개. 1s2, ES2. 그럼 4개지? 5개는 어디 들어가면 돼? EP에 5개 들어가. 자, 네온.
1s2, 2s2, 그 다음에 EP6, Na, 1s2, 2s2, 그 다음 3s로 가야죠. 3s1. 3s2까지 하면 몇 개죠? 12개죠. 그지? 다 채운 거예요, 그러면. 1s2, 2s2, EP6 다음에 3s2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3p로 가야 돼. 몇 개? 5개.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전자배치를 하는 거야. 알았지? 앞에서 본 그런 저 규칙대로. 자, 이 전자배치가 끝났네요. 자, 그럼 이 전자배치를 가지고 원자과 전자. 자, 원자과 전자는 여기 이제 뭐냐면 주기율표에서 배우겠지만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가 원자과 전자. 다른 말로는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알겠지? 자, 그럼 산소 몇 개? 산소 몇 개예요? 그렇지. 여기서는 이렇게가 최외곽 전자야. 알았지? 맨 마지막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마지막 껍질이니까 주양자 수를 봐야 돼. 알겠니? 6개. 그 다음, 7개. 그 다음은, 이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되는 건데, 최외곽 전자는 8개가 맞는데요. 원자과 전자는 0개예요. 18쪽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야. 주기율표 하면서 이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통합과학 문제나 아니면 화학원 문제에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야. 자, 그래서 왜 그런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자, 뭐냐면 이 18쪽은 요 다음에 3s 빵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원자까지 인데 사실. 마지막 껍질은 Na 한 개, 그다음 마그네슘 두 개, 두 개. 그다음에 염소 해보자. 몇 개? 7개. 자, 전자배치에서 홀전자수, 홀전자수. 자, 홀전자수는 전자배치상의 홀전자수죠. 그러니까 EP4예요. EP4는 이제 오비탈이 3개니까 3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자가 배치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배치하고 나면 홀전자가 2개가 보일 거예요. 자, 플로린 몇 개 보일까? 한 개죠, 한 개. 알겠지? 네온은 없죠. 꼭 채워졌으니까. Na 한 개, 마그네슘, 염소 한 개. 알겠지? 그럼 이제 홀전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려면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좋아. 알겠죠? 전자 배치를.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교재마다 다 돼 있어요. 전자 배치. 알겠지? 쭉 전자 배치 돼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교재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 자,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은 지금 전자 배치입니다. 그다음에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는 룰을 따라갔을 때가 바닥 상태. 나머지가 다 들뜬 상태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바닥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싸움의 원리, 그다음 팔리 베타 원리, 홈투기시 다 만족하지, 그지? 그런데 들뜬 상태 두 가지가 표시했어요. 자, 이 경우, 자, 이거는 싸움의 원리는 만족해요, 못 만족해요? 만족해요. 만족이에요. 알았지? 뭐냐면 낮은 에너지로 채워진 건 맞아. 그런데 얘가 들뜬 상태인 이유는 홈투기칙이 위배됐어. 알았지? 홀전자가 많게 배치를 해야 된다. 이 뜻이야. 그러면 이게 홀전자가 세 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전자 배치도 홀전자 몇 개예요? 똑같이 세 개지. 맞지? 그런 들떴대. 왜? 이거는 싸움의 원리가 위배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때도 싸움의 원리가 위배된 건지 혼투기칙이 위배됐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둘 다 위배됐는지 이런. 그러니까 어떤 건 싸움의 원리가 위배된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건 혼투기칙이 위배된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건 둘 다 위배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찾아내야 돼요. 알았죠? 어디에서? 들뜬 상태 전제 배치에서. 그 다음에 아예 들떴다는 말도 있고 얘네 전제 배치를 안 주어져. 몇 가지만 주어지는 거야. 홀전수 같다. 어? 뭐라 그래? 뭐라고? 홀전수 같다. 이거 안 주어져, 여기가. 그냥 같다. 뭐 이런 것만 주어져.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결코 쉽지 않죠. 이 단원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내용,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느 단원이. 문제들이 다 어렵지. 알겠지? 자, 근데 뭐 내용이 좀 자잘스럽게 많은 게 2단원하고 3단원이야. 1단원, 4단원은 내용, 이게 4단원 내용도 많고 문제도 어려운데 1단원은 내용은 없는데 문제가 어려워. 자, 그래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하고 들뜬한 정제 배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과 전자인데 이 원자과 전자에 관한 내용들은 통합과학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원자과 전자는 뭐냐?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인데 자, 뭐를 결정한다고?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주는 애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의 또 다른 이름은 최외각 전자. 자, 예외는 내가 얘기해 줬어요. 예외는 요거 비활성 기체. 오늘 주기율표 좀 할 건데 얘네가 예외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원자과 전자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준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 봐봐. 이 전자 배치가 통합과학과 화학원이 두 가지의 전자 배치예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은 K를 갖다 예를 들게. 이것까지밖에 안 돼요. 이게 칼륨이거든. 그럼 얘는 K 껍질의 전자 2개, 19번. L 껍질의 전자 8개, M 껍질의 전자 8개, N 껍질의 1개.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통합과 요거만 가르쳐줘요. 알았지? 통합과학에서는 껍질별로 전자 배치를 해. 근데 이 껍질별로 전자 배치를 할 때는 사실 뭐 옥텟 룰이라 그래가지고 8전자 규칙. 그러니까 껍질에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하다는 그런 8전자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런 규칙을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하는 건 통합과학이고 이제 화학원에서는 오비탈에다 전자 배치를 하는 겁니다. 다를 거는 껍질의 개념은 똑같은데 오비탈의 개념은 다를 뿐입니다. 알겠죠? 자, 이온은 말이죠. 이온은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작년에 배웠죠? 양이온, 음이온. 자, 얘네들은 모두가 이제 비활성 기체 18쪽에 해당하는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Li가 있는데 Li는 Li 플러스가 있어. Li 플러스는 뭐냐면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고요. Mg E 플러스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려면 어떤 전자들이 떨어져 나오냐면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전자가 떨어져 나오죠. 여기서 이전자가 떨어져 나오죠. 음이온은 마찬가지로 8개가 되려면 가져와야 돼. 그지? 자, 지금 여기 전자 배치 산소가 2개가 모자르거든요. 2개가 모자라서 이쪽으로 전자가 2개가 들어오는 거야. 2p 오비탈로. 그러면은 산소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염소는 전자가 1개가 들어와요. 이쪽으로 전자가 1개 들어옵니다. 1개의 전자가 들어온다라고. 그럼 1개의 전자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나타내 주는 애가 뭐냐면 염소입니다. 알았어요? Cl-. 자, 전자 배치 알겠죠? 그래서 전자 배치까지 하게 되면 이 현대 원자 모형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 현대 원자 모형을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운 게 현대 원자 모형. 이 구름 모형. 그럼 왜 얘를 구름 모형이라고 그러면 생각해봐. 생각해 봅시다. 원자 핵이 있어요. 그지? 1s, 2s, 2p, 2f, 2d, 3s, 3p, 3d, 막 그리는 거야. 4s, 막 그려. 다시 말하면 오비탈을 모두가 오버랩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 모든 오비탈들을 싹 다 오버랩. 오만남님, 이렇게 구름만. 그래서 구름은. 알았어? 그러니까 오비탈들을 전부 다 한 원자에다 전부 다 오버랩 시켜보면 결국 구름만 나오는 거야. 이 구름은 전자야 확률이야. 뭘 전자야 확률이지. 그래서 구름 모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구름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알겠어요? 결국 오비탈에 의한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들을 쭉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93쪽까지 내용 정리니까 빼고 93쪽까지 문제를 풀면서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 내용 정리하고 문제 풀고를 하세요. 알았죠? 자, 오늘은 이 단원에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 응? 몇 쪽이냐고? 110쪽. 생각보다 선생님이 저기 그 진도를 여러분들이 진도를 생각보다 빨리 나가요. 응? 거기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벌써 여기 절반 이상 나갔잖아. 알았지? 어, 테스트가 있어요. 한 단원 끝나면 테스트를 합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2단원이죠. 그럼 2단원 끝나면 원자 모형하고 주기율에 관한 걸 배웠잖아. 그러니까 테스트를 합니다. 알았죠? 25문제 기준으로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이제 얼마나 성취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꼭 기억하세요. 자, 봅시다. 주기율.
자, 주기율이라는 건데, 이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를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이 주기율표는 뭐로 의미하냐면, 이 되풀이라는 뜻이야. 이 주기라는 뜻이. 알겠지? 되풀이 된다. 이제 주기율표의 역사. 뭐 역사는 여러분들이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통합과학에도 나오고, 예? 자,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통합과학에도 나오고요. 화학원에도 나와요. 내가 이렇게 체크해주는 이유는 알겠지. 여러분이 통합과학을 전혀 안 하더라도 화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통합과학에 90%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 통합과학을 좀 배우면 좀 쉽게는 알려주지만 쉽게 내용 쉽겠지 뭐 아무래도 뭐 화학 공부가 되게 쉽지 내용이. 하지만 이제 어차피 화학원을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통합과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따라올 수 있게끔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는 해드려요. 알았죠? 그래서 지금 주기율표의 역사 이런 거 통합과학이 나오고 시험에도 보면 나오고요. 자, 먼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데베라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베라인. 이 사람은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게 세 개를 한 쌍의 한 쌍으로 세 쌍을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어떠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인데 이 원자량과의 관계가 여기 보는 것처럼 원자량이 7인데 여기는 39래요. 그래서 NA를 딱 보니까 대충 이렇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니까 이 정도 나오더래요. 원자량과 관계가 그 원자량과의 관계가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원소들을 몇 가지를 갖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그라인 세쌍 원소설. 그래서 이 데그라인 세쌍 원소는 나중에 뭐로 발전하냐면 주기율표상에서 이제 주기율표상에 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 족으로 발전하는 게 바로 데그라인 세쌍 원소. 그러다가 이제 뉴렌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뉴렌즈라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이야 뉴렌즈가. 한국말로 해석하면 새땅. 아, 이름 참 성역해 지잖아요. 새땅이 뭐냐, 새땅이.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이름들을 성이 없기 전에 막 개똥이, 소똥이 이랬잖아. 그지? 이좀 유리엔지. 이 사람도 참 이름을 성이 없기 전에 새땅이야, 새땅. 자, 이 새땅의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옥타브설. 알잖아. 옥타브설은 뭐지? 그 옥타브가 뭔지 알지? 도, 레, 미, 파,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 도 여덟 번째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음계가 여덟 번째마다 똑같은 도잖아. 그지? 그렇듯이 원소도 여덟 번째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음계랑 비교를 한 거야. 음악이랑. 아주 개무시를 당하죠. 아주 개쪽을 당합니다. 개쪽. 브랜즈가. 왜냐하면 화학자들이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 아니야. 무슨 화학하고 음악이랑 접목을 해. 이렇게 얘기해. 옛날에는 어떠한 그 과목들 뭐 하는 분야들을 이렇게 융합하는 게 굉장히 드물었어. 고집이 세서. 그러니까 물리학자들, 화학자들. 지금 우리는 책에서 같이 배우지만 정말 안 친해. 정말 안 친해. 생물학자도 안 친해. 진짜 안 친해. 지네들끼리는 모르겠는데 지네들끼리 치고받는데
물리하고 화학 치고받고 당연히 치고받죠. 정말 안 치고.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서로 협력을 하잖아. 화학과 생물이 물리와 화학이 협력을 해서 마지막에 가면 별로 구분이 없어요. 사실은 이 사람이 화학자인지 물리학자인지 몰라. 근데 옛날에는 확실히 구분졌어. 근데 음악이랑 붙이니까 개무시를 하죠. 요즘 많이 합치죠. 요즘 많이 합치는 게 뭐예요? 요 근래 한 10년 동안에는 바이오가 안 들어가면 돈이 안 됐어. 바이오가 다 들어가요. 선생님 전공은 바이오 케미야. 원래 있던 과목이고. 그런데 바이오 피직스 아니면 바이오 매스메릭스 처음 들어보지? 그지? 뭐 생화학, 생물리, 생수학도 있고 생이 안 들어가면 안 돼. 하다못해 전공도 봐봐라. 생물이 다 들어가지? 응용생물공학과, 식품생물공학과, 식물생물공학과, 생물이 다 들어가. 화학생물공학과, 생물이 다 들어가, 바이오가. 다 들어가요, 요즘에. 근데 이제 예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음악이 들어가니까 난리 치는 거 아니었죠. 그래서 아무튼 8번째인가 한다. 그런데, 자, 우리가 보는 주기율의 시조는 누구냐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 멘델레. 이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쫓아나봐. 최초의 주기. 최초의 주기를. 그래서 이제 그 멘델레예프의 주기율을 보여줄게요. 보이죠? 이게 이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이에요.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인데 여기 보면은 이건 나노 원소들이지. 그지? 맞지? 나노 원소들이 많이 있을 거야. 특이한 게 하나 있어. 여기. 여기도. 알겠지? 이렇게 뭐냐면 이게 이 당시는 63종의 원소는 발견이 됐었어요. 지금은 109? 그러면 사실 110도 될 수 있고 120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만들어내요, 원소를. 그러니까 인공원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소들이 개수가 제일 늘어나. 근데 아무튼 63종이니까 얼마 없었지. 그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주결을 만들다 보니까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한테 빈칸을 내요. 알았어요? 빈칸을 내버려. 그러니까 빈칸을 내버려 두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런 애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언한 거라고 했죠. 예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멘델레프의 주기율이 교과서에 실린 이유는 최초의 주기율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언한 원소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예언한 원소들의 성질이 그대로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멘델레프한테 대단한 일을 했잖아. 그래서 멘델레프한테 노벨 화학상을 줘요. 근데 죽어버려. 못 받아요. 불행하죠. 그 알아?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죽은 사람한테 안 줘. 그 사람은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도 살아있어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벨상의 목적이 이런 거죠. 네가 과학에 기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상을 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상금 100만 불이지. 지금도 100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 12억. 뭐도 아니고 돈도 아니지. 근데 그 당시 옛날에 12억은 어마무지했죠. 지금 12억은 여러분 생각이 되게 많은 돈 같잖아. 연구할 때 12억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는 쓸 수 있는 돈도 12억.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그 가끔 정부에서 발표하잖아. 앞으로 5년 동안 12개 분야에 4천억 원을 투자한다. 과학 이거 박사들이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우리 개소리야. 이거 가지고 어디다 붙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4천억이면 딱 뭐 어마무지한 돈 같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봐봐. 5년 동안 12분야에 걸쳐서. 그치? 맞잖아. 이렇게만 따져도 60이야. 그럼 60으로 나눠야 돼, 얘를.
근데 여기에다 곱하기 멋을 더해서 또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한 팀에 들어가는 거 몇 억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뭐 연구한 사람들이 욕해요. 야, 뭔 개소리야 저기. 저거 뭐 어디서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할 때 돈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들어. 니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연구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선생님 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정말 연구는 움직일 때마다 돈.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연구실의 모든 것들이 다 소모품이에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뭐 대기업 아니면 연구실 운영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보면 삼성, 뭐 LG, LG화학 이런 곳에 보면 큰 연구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아니면 운영되기 힘들어. 자, 아무튼 이 맨델레이프라는 사람은 이제 이래서 이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맨델레이프. 그러다가 이제 모즐리라는 사람입니다. 모즐리. 자, 이 모즐리가 누구냐면은 처음으로 원자 번호 순으로 한 사람이 모즐리예요. 이 모즐리가 누구냐면 모즐리가 러더퍼드제야. 보호제, 보호제제. 보. 어? 어? 맞아. 보호의 질이었어. 보호. 근데 이 모즐리가 그 세계 제1차 대전 때 죽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되게 똘똘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 똘똘한 사람이 죽어버렸잖아.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지.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는 과학자들은 전쟁에 뭐 참가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아깝잖아. 그래서 2차 대전 때 과학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무기 만든대요. 전쟁은 안 나가는데 무기를 만든대요. 그래서 이게 역사를 보면 세계 제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때 무기가 완전히 달라져. 그 2차 대전 때 원자 폭탄도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이제 X선 연구를 통해서 아무 모르다 치고 양성자 수가 뭐예요? 원자 번호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현대 주기율표의 틀을 만든 사람이 모즐리예요. 알았죠? 나중에는 통합과학 할 때도 사람들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만든 이런 주기율표의 특징들 같은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주기율표의 역사를 봤고요. 그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주기율표에 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 좀 봅시다. 자, 주기율표예요. 주기율표는 주기하고 족으로 나눠지죠. 근데 중학교 과학에서는 주기족을 배우나요? 안 배우는 있어요. 음. 자, 뭐 봐봐. 그리고 이제 족이라 그래요. 족은 세로. 자, 세로가 의미하는 게 이제 원자과 전자. 여기 1이라고 보이죠? 1. 근데 1쪽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원자과 전자의 또 다른 건 최외곽 전자라고 그랬지. 바깥 껍질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뭐라 그러냐면 최외곽 전자라고. 하나 있다는 뜻이야. 이족은 이족은 두 개 있다. 쭉 가봐. 여기 13 보여? 13? 13은 13은
빨리 서서해. 넌 항상 서서해. 그냥 조는 게 습관 같아. 어? 조는 게 습관이면 습관을 고쳐야지. 서서해 빨리. 자, 원자과 전자, 최애각 전자. 음,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이 원자과 전자가 우리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자과 전자는 뭐를 결정해 준다고 그랬지? 성질을 결정해 준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13은 13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얘기하다 말았네. 13은 3개. 왜 그러냐면 예전에 뭐 3A, 3B 이랬어. 헷갈리잖아, AB가. AB가 헷갈리니까 아예 13으로 바꿔버린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14, 15, 16, 10 전부 다 4개, 5개, 6개, 7개. 자, 18쪽이 있어요. 18쪽. 18쪽은 이거는 최각전자는 8개 맞아요. 그런데 다른 말로는 18쪽을 영족 기체라고 해요. 영족 기체. 자, 영족 기체라는 얘기는 원자과 전자는 연계라는 뜻이야. 그럼 왜 원자과 전자 연계를 했냐면 이 영족 기체를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라고 그래요. 비활성 기체. 글씨 보이죠? 그럼 비활성 기체라는 얘기는 안정하다. 반응을 전혀 안 한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어떤 원소들이 반응을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원자과 전자들의 반응이거든요. 응? 그런데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8개가 꽉 채워지고 그 다음번에 연계라서 이 연계가 성질을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족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영족, 원자과 전자 연계, 최외각 전자 8개를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동족. 자, 동족 원소라고 있어요. 자, 동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같은 원소를 동족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 원자과 전자 같으니까 뭐가 비슷한 거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일족의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족이라 그러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패밀리야, 패밀리. 그러면 영어로 패밀리 네임이 있잖아. 패밀리 네임 알아? 퍼스트 네임 알아? 아는 게 뭐 있어? 성, 성, 성. 뭐 최씨, 뭐 배씨,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렇듯이 일족을 통틀어서 수소를 제어하는 애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해요. 알칼리 금속. 그러면 대체 알칼리가 무슨 뜻일까? 알칼리가 무슨 뜻이지? 은비 알칼리 무슨 뜻인지 알아? 응? 몰라? 승우, 알칼리가 무슨 뜻이야? 알칼리는 물에 잘 녹는 염기를 알칼리라고 해요. 물에 잘 녹는 염기. 알았지? 응, 물에 잘 녹는 염기. 그러면 이 알칼리 금속은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야? 안 녹는다는 얘기야? 잘 녹는, 그렇지. 물과 잘 녹는다기보다는 물과 격렬히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정리해 줄 거야. 물과 굉장히 격렬히 반응해. 그 다음에 녹은 다음에 얘는 염기성을 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을 알칼리를
물의 작용 염기라고 이 금속들 알칼리 금속이고. 그 다음엔 이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해요. 이 알칼리 토금속이라 하는 이유는 흑토자 쓰거든. 지각에 많이 있다는 뜻이야. 지각에 많이 있으니까 염기성 띠는 건 맞는데 물에는 잘 안 녹아요. 흑토자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땅에 많이 있는 거잖아. 땅에 많이 있는 금속들인데 얘네들이 물에 녹으면 뭐 비 오면 땅 꺼지겠다 그지? 그럴 리는 없잖아. 이제 비가 온다고 하면 모래 이런 막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녹으면 진짜 웃기겠다 그지? 오늘은 공선동이 떠내려갔습니다. 그죠? 내일은 금오지구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치? 안 녹아요. 물에 안 녹아.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3쪽 가다가 여기 17쪽이 할로젠이야. 할로젠 원소. 이름이 그래요. 17쪽이. 18쪽은 금방 했었죠. 무슨 기체? 비활성 기체. 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몇 가지 동족 원소들의 성질들 나중에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다음에는 주기 보자. 주기는 가로예요, 가로. 자, 가로는 우리 이제 앞에서 봤던 전자 껍질 기억하죠? 전자 껍질 수가 됩니다. 전자 껍질 수. 그러니까 일죽이라고 그래봐. 일죽이라 그러면 껍질이 하나 있다는 뜻이에요. 이주기는 껍질이 두 개 있다는 뜻이겠지? 그지? 자, 삼주기는 껍질이 이렇게 세 개 있다는 걸 뜻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껍질이 점점 많아질수록 반지름이 커지겠네. 다시 말하면 원자의 크기가 커지겠네. 알았죠? 그래서 이 껍질 수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족하고 주기로 나눠지는데 선생님들이 어디까지는 뭐 외우라 그러냐면 1번에서 20번까지는 무조건 외우라 그래요. 1번에서 20번까지는. 그치. 이거 작년에 외웠어, 안 외웠어? 외웠죠? 그지? 여기서 조금 더 수준 높게 외우려면 17번, 19번, 7번, 15번 나와요. 자, 또 2주기 13조, 3주기 15조, 3주기 17조, 3주기 2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원소들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이걸 외웠다고 하는 건데 외웠다는 걸 이렇게 해요. 이거 거기서 이것도 순서대로도 안 외우니까 그지?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순서대로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지만 몇 주기 몇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 원소인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외운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 순서대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나는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수해, 리베, 분탄, 높은 애잖아, 높은 애. 높다 이거지, 높은 애. 나말, 18새끼야. 욕한 게 아니라, 맞아, 그지? 새끼, 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랩으로도 가르쳐주고, 뭐 별의별 것도 한 20개를 외우는데 뭘 그런 것까지 하겠니? 근데 그게 순서대로 외우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어요? 자, 또한, 적어도 20번까지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물질들이 있잖아. 이 물질들이 어떤 거 있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려줄게. 이 주기율입니다. 이렇게 멋지죠?
1번서부터 이걸 좀 자, 이 모형 수소 기체 상태로 있는 거고요. 헬륨. 헬륨 다 알지? 기체 상태로 있는데 이거 이제 헬륨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헬륨 기체 마시면 어떻게 돼? 목소리가 그러네. 변해요? 왜 변한대? 안 변했어? 그건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 이 헬륨 기체를 마시면 목소리가 변해요. 얇은 목소리가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내는 목소리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목소리가 나와요. 자, 왜 그러냐면은 헬륨 기체는 보통의 공기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 그럼 헬륨 기체를 마셨다가 헬륨 기체가 빠져나오겠지. 헬륨 기체 흡수가 안 되니까. 근데 빠져나오는데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우리 성대를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시켜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져. 목소리의 진동수가.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선생님 목소리보다 더 얇게 나옵니다. 알았지? 그 진동수가 바뀌었을 때. 자, 우리 리튬. 리튬은 봐봐봐. 뭐 이런 거로 잘라지니까 이게 되게 무른 금속이야. 알았지? 이 무른 금속이고, 그럼 얘를 가지고 뭐로 하냐면 이제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 광택이 음백색이 나죠? 금속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물 위에 뜬다, 그지? 물 위에 떠요. 하지만 반응이 격렬하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맞죠? 물과 반응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기포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할 거야. 이게 녹는 거야, 지금. 베릴륨, 금속이에요. 이 정도밖에 없고요. 금속. 금소도 상온에서 고체 덩어리를 준대요. 근데 이거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 그래가지고 지금 얘는 색깔이 독특한 색깔을 띠거든. 봐봐, 색깔. 초록색, 초록색. 그지? 그래서 이제 불꽃놀이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이아몬드, 탄소. 근데 실제로는 탄소는 흑연인 상태로 존재합니다. 알겠죠? 자, 질소. 자, 질소 있는데 여기 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질소는 액화 질소야.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액화를 시킨 건데 온도가 마이너스 196도씨, 그러니까 영하 196도씨에 굉장히 차가운 그런 액화 질소를 호수에다 이렇게 부으면은 어차피 잘 녹지도 않아요, 물에. 그러니까 다 이제 기체가 돼서 날아갑니다.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수증기들을 응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안개 같은 걸 나타내 줍니다. 산소. 이게 뭔 그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 있죠? 그 빨대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산소예요. 근데 이 산소는 굉장히 가능성이 큰 기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순수한 산소를 갖다 두면 얘가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야, 산소랑. 그래서 산화물을 만들게 돼, 쉽게 쉽게. 알았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실에도 숨 쉬는 그 공기가 산소가 21%인데 21%보다 농도가 진해지잖아? 그러면 터져요. 그러니까 산소 폭탄이라고. 그러니까 산소가 산소 자체가 폭탄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얘기해 주고 있고요. 불소. 불소도 여기 빨대 같은 데 나오는 게 불소 기체예요. 플로잉이야 그러는데 얘 굉장히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무데나 갖다 놓으면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불소 기체를 내가 이 마이크에다 갖다 댔어. 반응해버려. 뭐 금속이랑 반응해도 반응하고 뭐 비금속이랑 반응해도 반응하고 막 반응합니다. 네온은 뭐 네온 사인이죠. 자, 이거는 나트륨. 자, 나트륨 알칼리 금속이었지? 자, 조미씨 어떻게 되나 잘 봐. 커지죠? 예,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나트륨은 폭탄으로 이용돼요, 친구예요. 뭐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나트륨 나트륨 금속이잖아. 얘를 갖다 이렇게 나트륨 호일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지갑을 꽂고 다녀. 위험할 때 물만 있으면 폭탄을 만들어.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은 어떤 물질이냐면, 이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그 탄다 그래요. 마그네슘 태워요. 마그네슘이 타게 되면 굉장히 환한 빛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프레시 있죠, 프레시. 자, 사진 찍어요 하면 할 때 그게 다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불을 붙일 거예요. 마그네슘 집어넣죠? 요건 드라이아이스입니다. 드라이아이스 구멍 뚫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마그네슘과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죠. 그러면서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굉장히 환한 빛을 내놓죠. 그래서 마그네슘 살 때 잘못 보고 있으면 실명돼요. 너무 환해가지고. 알루미늄 뭐 볼 거 별로 없어요. 집에도 많이 있죠. 알루미늄 호일. 규소는 뭐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규소가 그 모래에 있어요. 모래. 그리고 유리의 성분이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거고. 1입니다. 자, 이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일도 고체죠 지금. 근데 이제 비금속인데 고체예요. 고체인데 굉장히 환한 빛을 내놔요. 굉장히 환하죠. 이게 뭐야? 도깨비불이죠. 도깨비불이 알았어요. 그리고 또 성냥. 성냥이 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냥의 겉부분은 황이 돼 있고 안쪽이 인이야. 잘 탑니다. 황도 고체, 노란색 고체 있죠? 노란색 덩어리인데 이거는 다 황 가지고 실험한 건 아니고 밀도가 큰 그러한 어떤 기체를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염소는 독가스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녹이는 게 이제 나트륨 같은 애들입니다. 금속. 금속을 녹이고 지금 여기 보면 밸브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게 염소예요. 클로라이드라 그래가지고 염소를 갖다 딱 하니까 어떻게 노란색 불꽃을 하면서 막 병렬에 반응하지.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그게 소금이야. NA하고 염소 만나면 NaCl이거든. 소금이 만들어지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데 염소 기체는 독가스이기 때문에 지금 싫어하는 사람 보면 마스크를 갖다 칭칭 감싸고 있죠. 잘못하면 죽어요. 그 다음에 아르곤, 아르곤은 이 형광등이나 이런 데 뭐 지천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아르곤이고요. 이게 칼륨이에요, 칼륨. 그러니까 알칼리 금속이지. 뭐 겉보기로는 별로 다른 게 없지. 은백색이야. 그리고 역시 마치 물은 건데 이 칼륨은 나트륨보다도 훨씬 더 위험해. 훨씬 더. 그래서 조금 짜게 쪼겠지. 그래서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나트륨과 같은 실험. 같은 사람이 해도. 그지? 그래서 칼륨을 집어넣고 물에다 딱 떨구면 빡! 그렇지. 알았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게 칼륨이에요. 칼슘. 칼슘이 금속이야. 별거 없어. 우리 몸의 뼈를 이루는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칼슘인데 금속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 자, 그럼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애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이런 애들이 반응을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으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 20번까지의 원소들은 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소들이고 자,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이런 원소들이 과연 뭐와 관련이 돼 있을까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주기율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할 거니까 보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어디까지? 저기 페이지 95페이지까지입니다. 95페이지까지 한번 좀 읽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고 요점용도 해가지고 선생님들 보내도록 하세요. 알겠죠? 고맙습니다.